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 중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국제 유가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목요일의 두 남자,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매화죠. 주말 사용 설명서 코너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매화를 만날 수 있는 곳, 매화의 고장, 전남 광양으로 미리 봄마중 떠나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마트 가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물가가 너무 오른 데다가 이게 삼겹살 집으려다가 가성비 좋은 앞다리살 집어들게 되고 물가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지금 점심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점심 식사 마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뭐였습니까? 물가 올랐어도 이 메뉴만큼은 포기 못한다. 혹은 눈물 머금고 이렇게 메뉴를 바꿨다. 어떻게 점심을 드셨는지, 여러분의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들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립니다. 3월 12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증시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양대 시장 장 초반부터 등락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1%대 내림세 보이면서 5,500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간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 사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시장을 덮쳤고 변동성 키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주식 또 옵션 등 4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이라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장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5,546.44 보이고 있고요. 우리 임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요즘 주식시장 보면 현기증 난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투자 열기는 식지 않는다면서요? 네, 어제 저희 방송서 염승환 이사님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투자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콕 짚어 조언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흐름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른바 영끌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현금 자산인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액도 6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치로 불어났는데 예담대가 마이너스 통장과 쓰임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증시로 흘러들어갔을 거다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퇴직연금도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금융당국마저 금융사들의 영끌과의 비투같이 자금 쏠림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할 만큼 투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미국이 또 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란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관세 전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고 나서 트럼프는 온갖 무역법들을 끌어다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16개국이 포함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나라도 올라갔거든요.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무역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이 301조 조사가 관세나 다른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면서 이번 결과에 따라 무역 합의를 본 나라라도 추가로
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면 시세가 골치 아파졌습니다. 무역법 301조가 진짜 무서운 게 관세를 한 번 부과하면 계속 올릴 수 있고 또 한계도 없거든요. 네.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셈인데 일단은 과잉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예고한 만큼 또 한바탕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곧장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는데 트럼프가 워낙 종잡을 수 없기도 하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세울 경제 트로피가 절실한 상황인지라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유가가 또 올랐어요. 네,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종전에 외치고 있지만 약발이 닿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국제에너지기구도 4년 만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풀겠다 나섰지만 간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들이 피격되자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튀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유가로 심각한 타격이 있기 전까지 3, 4주 정도 시간이 있다 판단하고 있는 걸로도 전해지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도 유가 상승은 이 생계비랑 직결돼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흐름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거다. 단기 내 사태를 일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주유소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이제 도입을 앞두고 있죠. 네, 일단 큰 틀은 잡혔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는데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전국 주유소마다 처한 사정이 다른 만큼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둬서 유가를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고요. 최고 가격제 철회를 위한 적정 유가로는 1,800원대를 꼽았는데 다만 재경부는 이 1,800원대는 예시일뿐이라면서 구체적 기준은 추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취약계층 에 지원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중동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올해의 성장률 목표치인 2% 달성에 마이너스 영향이 확실하다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알뜰 주유소라는 거 이제 종종 눈에 띄잖아요. 예. 이게 직접 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희한하게도 전국 유가 인상 복 1위에 올랐다고요? 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광주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지난주 경유 가격을 하루 만에 600원 넘게 올린 곳이 있는데 문제는 이 주유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뜰 주유소였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으면서 가격은 제일 많이 올린 건데요. 결국 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재발 방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의 석유를 팔면 즉시 알뜰 주유소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요. 계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향후에도 알뜰 주유소 사업에 재진입할 수 없게 영구적인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화물차 기사님들이며 농어민들 같이 생계가 걸린 사람들도 많은데 참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서울의 입주 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보이던데요. 이 자료를 보면 오는 2029년까지 서울에서 입주하는 새 아파트 물량은 총 5만 7천여 가구, 연간 평균 1만 4천 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4년간 연평균 입주량이 3만 2천 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게 많이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군요. 네, 서울의 연간 적정 아파트 수요는 4만 6천 가구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연간 입주량은 수요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이미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 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평균 매매가가 6억 원까지도 차이가 나면서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나 커졌습니다. 갈수록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서울은 단순한 주거를 넘어서 자산 가치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신축 중심의 품귀 현상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잠실 야구장이 이제 새로 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일대가 새롭게 바뀐다면서요? 네, 보니까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일대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최대인 3만석 규모의 돔야구장과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요. 코엑스보다 2.5배나 큰 전시장도 들어섭니다. 뭐 부대 시설들이 엄청나게 지어지나 보네요. 네, 서울시는 민간 투자 사업 협상을 끝냈다.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밝혔는데 사업비는 3조 3천억 원으로 재정 지원 없이 전액 민간 투자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복합 시설을 이렇게 짓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규모도 가장 큰데요.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서울 균형 발전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고깃값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요즘 정육점 가보면 고깃값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흔히 사 먹는 이 삼겹살도 이제는 쉽게 손이 가지 않는데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실속 있는 앞다리라든지 뒷다리살 같은 부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량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요. 삼겹살 판매량은 전년도와 얼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에 삼겹살의 절반도 되지 않던 앞다리살 판매량은 같은 기간 20% 가까이 늘었고요. 뒷다리살도 30%나 넘게 늘었습니다. 또 마트 매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삼겹살 매출 비중은 해마다 떨어져 이제 50% 밑으로까지 내려갔는데 반면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삼겹살은 포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그나마 좀 저렴한 냉동 대패 삼겹은 매출이 소폭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 앞다리살 가격은 100g에 약 1,500원 정도로 삼겹살의 60% 정도 수준이라 크게 부담이 없기도 하고 또 살코기가 많고 지방이 적어서 구이나 양념 여기저기 쓰기 좋다 보니까 이런 고물가 시대 속에서 더 실속 있는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 그 길에서 구두 수선이나 그 구두 닦는 구두방 찾아보기가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줄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요. 이제 서울 시내에 남은 구두방이 700곳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10년 새 40% 가까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가 가는 게 요즘 구두 대신 또 운동화 양복에다가도 양복 차림에다가도 네, 맞습니다. 운동화 신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달라진 생활 방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정장에 구두 대신 운동화 신는 경우들도 많고 또 예전과 달리 요즘은 워낙 물건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한철 신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구두방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저도 이제 구두방 방문해 보면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그 운영을 하시던데 예. 이분 생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 2, 3만 원 벌이도 힘들다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또 다른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 이런 고령 기술직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목욕탕도 요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 닫는 목욕탕이 많다고요? 네, 가게를 열려면 매일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데 요즘 기름값이며 가스비며 너무 올랐잖아요.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까지 더해 부담이 커지는데도 혹여 그나마 오던 손님도 줄어들까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버티다가 폐업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수가 올 1월 기준 600곳을 겨우 넘기면서 꽤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공과금 감면이나 상하수도 지원 같은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굴뚝 높게 해서 동네 목욕탕들 참 많았었는데 이런 네. 또 추억의 풍경들이 사라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네요.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오르는 물가에 점심 메뉴 무엇으로 드셨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신영님, 전 남편이랑 차에서 편의점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먹으면서 세모정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편하네요. 나가서 먹고 오면 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고 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해요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희 프로그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568님, 요즘 고물가의 가성비 갑인 김치볶음밥이 최고죠. 사치스럽게 치즈 올려서 깨 솔솔 만납니다 하셨고요. 이다혜님은 다른 채소는 너무 비싼데
시금치가 꽤 저렴해졌어요. 시금치 한 단 사서 시금치랑 참기름 넣어서 비빔밥 해 먹었습니다. 지갑 사정은 물론 건강도 챙기면서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7171님 서산에서 보냅니다. 제육볶음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4839님은 저는 개인 화물차로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도시락을 준비해줘서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주차 후에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어도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오겠지요.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5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더 줄었는데요. 고속도로는 분기점 사고 때문에 통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평택 화성고속도로 안녕 쪽입니다. 평택 분기점 진출로에서 앞시간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고요.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통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고 때문에 평택 제천고속도로입니다. 평택 분기점 진출로도 양방향에서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보니까 목포 쪽입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작업 때문이고요.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오산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반포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동호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맥락을 짚는 통계 리포트. 팩트는 숫자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재 바쁘죠. 네, 딴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안 바쁘다도. 정세배 답은 네. 늘 신선해. 약간 기려. 송수진 기자는 코를 찌르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정 기자님. 네, 저는 출입처가 그 주식시장, 그 자본시장, 뭐 금융원, 금감원 이런 곳인데요. 요즘에 코스피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하루하루 무척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들이 워낙 그쪽에 많네요. 네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은 뭐 이제 취재 일선에 있느라 네.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기자 되기 전에 알바한 경험들 있으세요? 송수진 기자 무슨 아르바이트 과외 계속 했었고요. 공부 가르치는 거. 네네. 그리고 네. 연휴에 좀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알바 추가로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알바는 종로에 떡집 많거든요. 근데 연휴나 뭐 설 추석 때 되면 그 떡 배달이 수요가 늘어요. 네. 그러면서 떡 배달 좀 했었습니다. 약간 네. 이거는 또 그 송수진 기자 약간 보이는 모습하고는 좀 의외인. 네. 그 떡집 가운데서 이렇게 왜 좀 갖춘 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떡을 배달할 때는 이제 택배 기사님 부르기보다는 뭐 좀 이제 좀 단정한 이미지. 네. 그것도 선발을 거쳐서 이렇게. 네. 예, 그런 알바를 했던 기억이 전혀 나네요. 몰랐어요. 이런 네. 알바가 있다는 거를. 단정한 네. 떡 배달 전문 우리 네. 송수진 네, 기자. 3, 4학년 때 힘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네. 했습니다. 예. 네. 정세배 기자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 저도 뭐 과외 같은 건 대학교 다닐 때 좀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이 질문을 네네.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즘 그 엔잡러가 참 많아지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도 직장인들 뭐 이렇게 좀 중에. 보이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겸직 우리처럼 겸직이 네네. 금지돼서 이제 뭐 다른 부업을 할 수 없는 네네. 상황도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이게 살기가 좀 각박해졌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뭐 나의 본업 말고 또 다른 네. 직업을 찾는다는 게 부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뭐
뭐 통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일단 뭐 중소기업 근로자만 좀 살펴보면 부업을 하는 분이 지난해 한 3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이제 뭐 영업이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20년에 한 28만 명이 좀 안 됐는데 지금 5년 사이에 한 38% 정도가 늘었으니까 뭐 팬데믹 이후로도 꽤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중에 부업을 하시는 분 비율이 그래서 꾸준히 좀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2024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은 부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중소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채용 형태가 있을 텐데 뭐 상용 근로자, 상시 근로자 가운데서도 부업을 하는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만 놓고 봐도 한 1.5% 정도는 이른바 뭐 N잡러, 투잡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이제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네요. 네네. 네. 근데 어쨌건 그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부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고용 형태나 연령대별로 뭐 나와 있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고용 형태부터 좀 살펴보면 임시직 비중이 한 42% 정도가 돼서 가장 높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눴을 때.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임시직과 어느 정도 비율 차이가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42% 정도 되는데 대기업 부업자 중에 임시직 비중은 한 21% 정도예요. 정확히 한 2배 차이 나죠. 네. 중소기업이 더 많고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건 임시직 부업자가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절반 넘게 이제 임시직 분들은 부업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5에서 뭐 29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44%, 또 규모가 좀 더 크게 가면 30인에서 299인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6% 이렇게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임시직에서 부업을 하시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고 연령대별로도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50세 이상 비중이 부업을 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자녀 교육비 아무래도 많이 드실 때잖아요. 그럼 뭐 생활비 부담도 당연히 제일 크실 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년층 중심으로 부업 수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직 비중에서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뭔가 또 조금 나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연령대 중에서는 이제 50대 가장들이 가장 네. 많다고 했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연령대 분들 사실 지출이 많죠. 그렇죠. 제일 많으실 때죠. 아이들 한창 돈 많이 네. 나갈 때고 뭐 과외도 네. 시켜야 제일 되고 많이 나갈 그러니까요. 때죠. 네. 네. 그런 이유들이 반영된 거겠죠.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4분기 가계 지출 내용만 봐도요. 뭐 이자 비용 뭐 엄청 많이 나간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해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에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3만 4천 원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 11%나 이제 급격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뭐 식료품, 주거비 이거 뭐 필수 생계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뭐 이거 소득 증가율 앞질렀기 때문에. 요즘 뭐 주식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이거 있어야 하는 거고 여윳돈 자체가 없으면 뭐 주식은 커녕이고 부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주식으로 불을 불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N잡을 하지 않으면 뭐 생활 자체가 어려운 뭐 K자형 양극화다 이런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게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뭐 부업이 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결국은 이제 월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 그 설문조사가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절반 이상이 급여, 즉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또 미래 대비도 어렵다. 이렇게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직장갑질 119에서 지난달에 전국의 직장인 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6.4%가 이렇게 급여만으로는 좀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연하게도 뭐 이런 응답은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이렇게 답한 분들이 높겠죠. 실제로 보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60% 넘게 급여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 뭐 비사무직이라든지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모두 60% 넘게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 52시간제 시행도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까? 이 이후에 이제 부업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상방이 제한되다 보면 결국 뭐 초과 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기존에 받아왔던 것들도 제한이 되잖아요. 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때부터 이제 뭐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커지는데 추가 소득을 얻을 방법이 제한되니까 결국 이제 부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건데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24년도 말에 이 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네. 부산이랑 울산 쪽에 이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43%가 우리는 52시간 넘어서 근무한다. 뭐 그 이유로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기가 너무 짧고 또 수주 물량 자체가 늘어나서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좀 눈에 띄었던 게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엔잡을 하는 분들 41.3%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절반인 50.7%가 급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52시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로자분들도. 네. 그렇다면 뭐 정부에서는 어떤 뭐 대책 뭐 있습니까?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가장 한 명이 뭐 월급을 벌어서 뭐 저축도 하고 집을 사고 이런 건 언감생심이고 생활조차 어렵다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네. 네. 임금 상승이 뭐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고 이게 뭐 미래에 바뀔 가능성도 당연히 없고 결국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 보고서를 낸 연구원에서는 임시직 근로자 아까 엔잡러 비중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또 정규직 전환까지 이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엔잡보다 또 이제 1인 창업하는 경우에도 좀 지원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월급은 빠듯해도 이것만큼은 또 포기 못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쿠팡 뭐 이런 OTT 서비스들 네. 참 많이 이용하는데 두 분은 여기에 얼마나 지출하세요? 한 달에? 송수진 2, 기자.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 개 이상 못 보겠던데. 저도 가슴이 떨렸어. 아끼고 아껴가지고 네. 저는 광고 다 보겠다 나는. 광고 나가는 거를 조금 저렴한- 광고를 줘라. 광고를 다 보겠다. 서비스. 그래서 저도 한 2만 원 안쪽으로 좀 맞추는 것 같아요. 부담이 돼서. 예. 약간 우리가 가족 수에 따라서 그 네네. 긴장도가 좀 저희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데 이게 사실 송수진 기자가 얘기해줄 통계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관련된 통계 발표했다고요? 네네. OTT 서비스 등 그 관련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용어가 낯설기는 한데 이게 정보통신 지출 관련 통계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신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국가 데이터처에서 통계를 잡을 때 통신 항목으로 이 OTT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또 범위도 넓혔습니다. 정보통신 항목으로 일단 넓혔는데요. 이게 뭐 이름이 바뀐 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정보가 네네. 들어간 거는. 정보가 네. 들어갔습니다.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기존에는 그 휴대전화 요금 아니면 뭐 인터넷 요금 그다음에 휴대폰 그 가격 이렇게 단말기 값 이런 것만 그 통신 통계 안에 잡혔는데요. 이게 정보통신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안에 뭐 OTT 같은 구독 서비스들 그다음에 AI까지도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류가 반영된 맞습니다. 데이터네요. 예. 그 통계가 이제 뭐 우리 일상의 어떤 디지털 소비 이런 문화를 좀 더 제대로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2025년 가구당 월 평균 정보통신 지출이 16만 7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전년보다 1.1% 정도 늘었는데요. 전체 우리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293만 원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뭐 가계 소비의 약 5.7% 정도가 정보통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가를 한번 쉽게 한번 이해를 해 보자면은요. 우리가 헬스장 등록비, 뭐 골프장, 필라테스 이런 그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오락 문화 지출에 잡히거든요. 이 부분이 17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이죠. 그러네요. 예, 정보통신 지출이 뭐 오락 문화 지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보통신 지출이 16만 8천 원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3.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봐도 늘었고 분기로 봐도 증가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통신비로만 생각했다가 정보통신비라 그러니까 아직 좀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내 휴대폰 요금 안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네네. 예전에는 통신비라고 하면은 뭐 거의 휴대전화 요금 얘기였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지출 지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통계도 바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부담 무게 중심이 예전과는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전에는 어떤 네트워크, 이 네. 네트워크 사용료에 국한이 됐다면 이제는 휴대전화 요금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 망 위에서 돌아가는 콘텐츠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을 구독하는 비용까지도 점점 더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뭐 통신비가 올랐다가 아니라 우리 디지털 생활비의 구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TT부터 좀 살펴볼까요? 요즘 뭐 넷플릭스, 뭐 티빙 이런 거 많이 보시던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네. 관련 지출이 이 통계 내에 방송 및 시청과 콘텐츠 이용 요 세부 항목에 잡히는데요. 네. 요것만 보니까 월 평균 지출액이 2만 40원이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뭐 송수진 기자 뭐 2개 정도 본다 그랬지만은 하나 보시는 분 말고 뭐 여러 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여러 개 같이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승인 통계 가운데서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하는 통계가 있는데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OTT 이용률이 89.1%였습니다. 다 예. 보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통계로만 네. 보면은. 맞습니다. 어. 국민 10명 중에서 9명 수준이죠. 그리고 평균 2.1개를 구독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평균이 2개니까 2-3개, 뭐 서너 개씩 많이 보신다는 뜻인 것 4-5개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어. 보면.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서비스 같은 네. 거를 뭐를 이용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그런 있는 것도 뭐 있죠.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처음 몇 달은 뭐 이제 무료 이용권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는 또 그 마케팅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요. OTT의 경우에는 화제작들을 하나씩 집중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들이 있는 분들은 또 여러 개를 구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를 보면 유료 구독형 OTT 이용률이 54.2%였고요. 이 유료 이용자의 월 평균 지출이 1,900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한 개 서비스 구독료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신 금액이 7,900원대였다는 겁니다. 네. 네, 하나 7,000원, 뭐 한 8,000원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체감 적정성보다는 지금 높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OTT가 좀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5월에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요금제를 9,500원에서 또 12,000원대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OTT 부담은 뭐 넷플릭스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독하는 지금 구조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개는 버틸만 해도 뭐 2-3개 정도를 계속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지출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고지서의 성격이 달라진 건데 이 통계가 네네.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네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OTT뿐만 아니라 지금 AI도 구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가 핵심이었다면은 이제 여기에 OTT, 그다음에 AI AI까지. 구독료,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디지털 청구서 전체를 봐야 한다. 그래서 정책적인 논의도 이 현실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팩트는 숫자다. 오늘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로니에가 부른 칵테일 사랑 들으시고 1시에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었음을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그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기타 연주 실력이 괄목상대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에서 첫 음절의 괄은 비빌 괄자를 씁니다. 그런데 눈을 비비고 본다라고 할 때 비비다 대신 부비다를 써서 눈을 부비고 본다 같이 말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든지 실망했을 때 고개를 떨구다라고 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떨구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떨구다는 맞는 표현일까요? 떨구다라는 동사가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표준어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떨구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과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떨구다 외에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떨어뜨리다와 떨어뜨리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최대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공기질이 탁합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동풍이 불어와 동쪽 지역부터 먼지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0.7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대전과 전주의 낮 기온은 13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3도, 습도는 3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영해까지 공격 반경을 넓히면서 유가 급등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대규모의 지속적 무역 흑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첫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해장국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목요일에 두 남자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요. 또 최근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큰 충격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아동 학대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인지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3월 되면서 봄꽃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매화가 어우러진 전남 광양 매화마을로 봄여행 떠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장성철 소장님은 뭐 축하할 일이 많네요. 지난 주말에 따님 또 시집 보내셨다고 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슬퍼요. 막 눈물 나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비니까 또 채워지는 게 지난 월요일부터 또 YTN에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아주 뭐 거창하게 저 뛰두르시고 당대표 취임식을 하셨대. 첫 걸음 뭐 아장아장 걷고 있거든요. 아이고. 많이 좀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첫 시간부터 아주 그냥 능글능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그 저녁에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부터 7시까지 뭐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 공평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마음 안 상하고 감사합니다. 진행자 수당 더 주세요. 그러게 좋은 생각이 봐야 되겠네요. 좋아요. 저도 더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시는 두 분 모시고 또 오늘 여의도 해장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의 그 집중은 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서를 둔 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김원준 씨의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죠. 또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게 부적절한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형 사건이에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우리 여기 KBS 출신의 홍사훈 전 기자가 이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다, 탄핵감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고 그 파장을 불러일으킨 언급은 이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했었고. 그럼요. 장인수 기자가 사실이라니까요, 팩트예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여권 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당히 흔들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나중에 내가 생각해봐서 한번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게요. 이런 식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사건이 앞으로 더 뭐 파장이 확대될지 아니면은 좀 수습 국면으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뭐 기자 생활도 했으니까 예. 이 정도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뉴스를 얘기하는 거면은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어준이 김어준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확인되지 않거나 좀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수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배우 조진웅 씨가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소년범이었다, 네. 뭐 이런 처벌을 받았다 이런 거가 나오니까 이거는 내란 세력의 음모다,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유튜브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냥 가당치나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장인수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게 장인수 기자가 MBC 출신이잖아요. 네. MBC에 있을 때도 이 정도 취재돼 놓고 보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취재가 요 정도 수준이면 저도 듣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거를 이런 지상파에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물론 들은 것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장 기자 말대로라면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다. 뭐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실체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널리즘 윤리로 봐도 그렇고 만약에 취재원 보호를 얘기하는데 취재원 보호 해야죠. 취재원 보호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는 기본적으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 근거가 뭔지를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지금 들은 건지 여러 명한테 들은 건지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의 반론까지 받고 이게 이제 일종의 기사의 완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냄새는 풍겨놓고 냄새는 김어준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냄새는 잔뜩 풍겨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근거는 되지 않고 취재원 보호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저널리즘이 아니죠. 그래서 MBC 때는 나름 멀쩡한 기자였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됐느냐. 이게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 좀 위험해요. 항상 제가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좀 세게 던지면서 어그로라고 하죠. 이렇게 조회수를 뽑아내거나 지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는 거와 그게 이제 김어준하고 뭐 딱 만났을 때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의 수습 뭐 비겁한 태도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인수 기자가 사고 쳤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역공작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역공작이다? 네. 네. 역공작이래요. 이거는. 역공작은 뭘 의미하는? 몰라요. 그냥 역공작이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음모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친여권 유튜버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과 약간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뭐 좀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죠. 네. 하여튼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는데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듯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것도 상당히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인수 기자에게 요구합니다. 취재원은 보호하십시오. 하지만은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실명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공방, 진위 공방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 기자는 계속 내가 기자 아니냐 흔들릴 수 없는 팩트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게 의혹이 커지는 건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게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강도나 내용이 좀 다르다.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자신감이 있던 것 같아요. 겸손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그럼 우리 말 들어야지. 검찰 개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고 왜 수사 요구권을 검사에게 왜 주려고 그러지?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닌 것 같아. 검찰개혁의 도구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되겠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강을 잡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얘기하는 역공작은 추론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거를 장인수나 이런 데 흘려가지고 이런 거를 보도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검사들의 공작에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직접 제가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맥락상으로 그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그거 보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판 깔아놓고 이렇게 장인수 불러다가 고정 패널도 아니고 그날 특별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뭔 내용 얘기할지 모릅니까? 사전에 제작진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요. 최소한. 근데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굉장히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흥한 자 음모론으로 망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명확하니까 계속 또 이거에 대한 음모론 도대체 김어준의 의도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또 이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정부 안 검찰개혁가 나온 안이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 내용이 그 서사가 뭐였냐면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검찰한테 뒤치기 당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권도 없애야 되고 완전히 조직을 형해화 시켜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자신들의 충정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 같던데요. 정청래 대표는 좀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김어준 씨 방송을 본인이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세트로 좀 이렇게 정청래 김어준이 같이 묶이다 보니까 합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다. 하지만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 약간 애매모호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랑 같이 새우잡이 배도 타고 강화도에서 배 타고 나갔다면서요. 친명이랑 열심히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김어준은 저렇게 하고 있고 참 깝깝하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네. 친명계는 지금 음모론이라고 이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엄청나게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맹폭을 하고 있고 장인수 기자는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 차원에서의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김어준 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낱낱이 밝혀가지고 영향력을 조금 줄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야 이제 8월달 전당대회 때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 당대표 만들 수도 없고 2030년 대선 후보까지 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끊어보고 싶어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명그룹의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김어준 씨 정치에 손을 떼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김어준과 장인수가 잘못한 거고, 왜냐면 저널리즘의 윤리나 어떤 그런 ABC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장성철 소장님도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세게 비판하는데요. 다만 그거는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고. 이런 얘기가 지금 왜 계속 나오느냐를 여권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소 취소 모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 공소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106명이 뭐 모임에 가입하고 그거를 당 공식 기구로 만들고 국정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이거 조작 기소니까 공식 공소 취소 안 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나 지금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대통령이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정리될 건데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이거 즐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수선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나? 뭐 일부 이제 검사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감찰 결과 나왔다 이런 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진짜 있으면은 그거 탄핵을 해도 되고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압박만 하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 공소 취소 못 해요. 어느 검사가 내가 이거는 조작 기소요라고 이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여러모로 대통령이 일도 잘하고 지금 막 국정 수행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여러모로 이게 참 정부를 국정을 힘들게 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오는 15일 뭐 16일 이틀 동안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초청해서 뭐 만찬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이 자리에서 뭐 그럼 대통령의 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을까요? 안 나오죠. 이런 자리에서는 덕담이 주로 오가고 농담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농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뭐 반명입니까? 뭐 이런 거 혹시 또 나올까 좀 궁금한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은 뭔가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소 취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좀 가늠하는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계속 이게 시끄러워서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예. 그럼 뭐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까? 이 사안에 입장 내긴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도 지금 무대응을 하는데 분위기만 전해주잖아요. 불편한 기색이 완연하다.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은 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되게 치밀한 분 같아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뭐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으로 뭐 정무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 잘 하고 계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공소 취소를 검사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방선거 망치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적어도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나 한번 시도를 해볼까? 제가 뭐 진짜 이것을 원하면은 여러 가지 세밀하게 작업을 다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힘으로서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호재인데 안 들려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몇 군데 하고 갔는데 아무도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든지 아이템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의 분란과 혼란,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무능력한 모습 이게 더 크게 보여가지고 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더라도 전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논란은 뭐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게 될 것이다. 예, 뭐 이게 특검을 민주당이 받지 않겠죠, 당연히. 특검할 사안이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할 테고 그래서 해프닝은 맞는데 이거는 결국은 여권 내부의 정치 지형 아까 장성철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동안 그런 뭐 조회수나 뭐 동접자 유튜브 동접자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센 영향이 있었고 쉽게 얘기하면 김어준이 아침에 얘기를 하면은 뭐 지령이라고 얘기해요. 김어준의 지령이 각 이제 커뮤니티나 이쪽에 민주당 지지한테 오면은 그거를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끊겼다. 이미 그 영향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젠다 세팅 영향력은 많이 약화됐는데 이번 기회로 거의 그건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해프닝이 끝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장인수 기자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장인수 기자가 이제 방송이나 언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해프닝이 끝나려면 장인수 기자가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팩트를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합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증언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요. 나는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건 바보 취급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인수 기자가 발표를 안 하면 밝히지 않으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인수 기자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받는 거 저 못 참겠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바로 김준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주 대형 사건이 더 확산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위 관계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상호 전 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호소하면 개인 의견은 자제할 때다. 정면 거역하듯하면 당내 분란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저는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보수 우파 진영을 응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하는 여러 가지 행위나 메시지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나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여권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지난 몇 달간 계속 논의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 대통령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강경파 소수의 몇 명들이 아니야 검사란 단어 쓰면 안 돼 수사 요건 주면 안 돼 이렇게 정면으로 계속 몇 달째 치고 받는 거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전반을 살피고 대한민국 미래를 살피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살펴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특정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을 대변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뒷다리를 잡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짧게 좀 설명드리면 죄송해요. 제가 길게 얘기해서. 아니에요. 아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하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남은 쟁점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해서 검찰청 폐지하고 그리고 중수청 만들고 검찰청은 공수청으로 만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쟁점들이 공소청을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다 둘 것이냐를 놓고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이 이겼어요. 강성파가. 그래서 행안부로 갔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직급을 1원 할 것이냐 2원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수사관하고 이제 사법수사관은 따로 둘 거지. 근데 그게 지금의 검찰 조직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당이 또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일원화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과정들이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남은 쟁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검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권 요거 하나가 있고 이거를 이 조직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할 것이냐 공소청장으로 할 것이냐 이거가 있는 거고 또 뭐 이제 이 검사들을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는 건데 공소청으로 바꾸면은 기존의 검사들 다 해임하고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쟁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해라.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바꿨다. 그럼 거기 있었던 공무원들 다 자르고 별도로 채용합니까? 왜 검사들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것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나와 있으니까 검사란 이름도 있어야 되고 이게 검찰총장이 있어야지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죽어도 안 돼. 공소청장으로 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탈레반들이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싸게 잘라야 된다 검찰을 이런 얘기를 해요. 정권 바뀌면 보복당한다. 정권 바뀌면은 뭐 검찰만 있습니까?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온갖 그거예요. 정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솔직히 이거는. 근데 지금 검찰만 뭐 뭉개 놓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세포적인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정말 정부 고위 관계자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맞다니까요. 배우 세력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그 사법개혁 3법이 공포가 됐고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양문석 의원이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뭐 국회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양문석 의원이 재판 소원을 걸겠대요.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나 억울해요. 나 기본권 침해당했어요. 나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소 갈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심제 형식의 재판이 좀 한 번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재판 소원제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위헌이거나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더라도 헌재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재판 소원제가 들어서기 전에 작년에 3,072건이 이제 헌재에 들어왔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은 헌재에서 추정하기로는 10,000건에서 15,000건이 이제 들어올 거다. 이 재판 소원제가 실시가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어쨌든 각하를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고 각하를 하더라도 이거를 검토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 시간 지체 딜레이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사심대로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주목받는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양문석 의원도 있고 유병우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거 법 왜곡죄다. 법 왜곡죄에 해당된다라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거를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언론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민주당 반대 진영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거 법 왜곡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걸지 않을까 이거를. 김건희 씨도 걸 거예요. 뭐 다 걸 것 같은데. 김용현 씨도 걸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제도든 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좀 혼선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국 대법원장들 오후에 모여서 이제 대책 논의한다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건 이제 반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큰 혼란이나 부작용 이러한 뭐 일이 시행됐을 때 국민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 위주로 요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동안 뭐 데스크포스 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곧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반대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국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호개인 반대 담은 결의문 채택했는데 이 결의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우리 저륜한 셈 치자 이렇게 좀 보여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뭐 당 지도부 4인 회동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남양주 회동이라고 불리는 소주 회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되고 가닥이 잡힌 다음에 의총이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회동을 한 것 자체는 뭐 사전 기획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사전에 조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을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한동훈 복당. 뭐 이를테면 뭐 징계 철회 이런 거는 우리 선을 완전히 그었거든요. 이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대신에 전원 명의로 저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대표도 이거에 수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잡혔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국민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일본이 예를 들면은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정성을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믿는지가 납득해는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정도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네. 이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줄 것인가. 이거는 저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거 그런 것들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어떤 왜 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어떤 거요? 윤리위 더 이상 징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죠. 왜 자꾸 국민의힘을 폄하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윤리위는 징계 더 안 한다라는 건 예고된 게 더 이상의 당내 갈등 분란은 이제 모두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윤리위도 더 이상 이제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징계했던 것들은 어떡하냐. 김종혁 제명하고 한동훈 제명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어요. 아니 웃긴 게 저는 그거는 또 한동훈계 의원들 징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당내 분란을 안 불러일으키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에 전환길 고성국이 올라가 있거든. 그 건도 그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징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의문 이거는 저는 쇼라고 봐요. 아니 왜 장동혁 대표가 읽지 않았느냐? 마음에 안 거기에 드는 대한 거죠. 본인은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동의 안 한다. 네, 동의 안 하는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그 맞듣지 않고 내 의지는 아닌데 당신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는 그냥 뭐 인정해줄게.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 내 입으로 전연 얘기 안 할 거야. 107명의 결의문이라니까. 그리고 기자분들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는 마지막이야. 알았죠? 휙 가버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죠. 후속 조치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존중한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의문을 존중한다. 네. 보통 이제 존중한다가 어떨 때 나오냐면 이런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은 대법원에서 무슨 뭐 선고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양문석 의원도 그랬어. 동의하지 않지만 이 생략된 워딩이네.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이거를 존중한다라고 읽혀요, 그냥 그렇게. 나는 이게 내 생각이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적극 공감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아니에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절연 한다라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죠. 윤어게인 세력들 당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저희 방송에 육선 조경태 의원이 나오셔서 강력하게 한동훈 제명 철회하고 복당시키고 해야죠. 헬기장에서 석고대죄하면서 다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야 얘기했거든요.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볼 거예요. 공부는 안 해요. 우리 어떻게 믿어요? 그건 거짓말한 거죠. 네. 자, 또 하나 전한길 씨가 탈당하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주장과 얘기는 그 사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고 좀 제정신인 분이 얘기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걸 보면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고 당원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버려지는 모습. 오늘 뭐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그런 것들 끊어내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오로지 다 책임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전한길 씨가 정광훈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무슨 얘기냐면은 정광훈은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해서 자유통일당도 만들고 이를테면 그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전한길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창당한 얘기도 있잖아요. 창당한다고 했다가 지금 주저한 4시간 만에 지금 회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냥 돈이 어디에 탈당하는 게 돈이 되냐. 계속 남아있으면서 유튜브라는 게 돈이 되냐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당의 플랫폼 숙주 삼아서 더 문제 제기를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뭐 슈퍼챗도 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잔류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저 국힘의 공천 신청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예, 오늘 뭐 각종 언론 오늘 보도라든지, 하루만 열어놓은 겁니까? 추가 공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나 오세훈 쪽에 알아보니까 당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추가 공모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시장을 다시 도전하는 겁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거겠죠, 계속. 이렇게 조치 취하지 않으면은 폰소리 내가 나가봤자 질 게 뻔한데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당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죠. 밀어붙인다. 가불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당권파 아니면은 공관위가 갑이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등록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의문까지 나왔잖아요. 오세훈 빼고 그러면은 이거 가능성 있어? 지금 선거? 그러니까 가불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다음 주쯤에는 등록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빛의 속도로 또 열어주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후속 조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후속 조치 한 번 더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열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에서 오세훈 씨 안 나올 거야? 우린 플랜 B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언론사에서 방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그 플랜 B는 반 이재명 전선의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게 누구냐면 이낙연? 예, 이낙연 전 총리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런 또 보도까지 나왔어요. 회개망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놀랍네요. 다이나믹한 국민의 힘입니다. 김민숙님께서 두 분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셨고 3117님 장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두 분 다 사랑한다고. 오늘 어느 한 명만 선택하십시오. 김준일이 낫지. 얼천. 오늘 열띤 대화가 오간 것 같은데 앞서 두 분 하시는 프로그램을 다 소개해드려서 기분이 좋아서 그러셨나? YTN 아침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뉴스 명당 많이 놀러 오십시오. 평화방송 저녁 6시입니다. 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최근에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아이 몸에서 이제 다수의 골절과 뇌출혈이 발견되면서 심각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 그리고 또 영아 학대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나셨을 텐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재 6만 3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관련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송 자문도 좀 했고 인터뷰도 하면서 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는 단순히 이제 목욕 중에 아이가 이제 방임 아이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익수로 인한 익사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하니까 익수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익사라는 것이 이제 폐에 물이 가득 차면서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사자의 경우에는 호흡이 먼저 멈추고 그다음에 심정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을 했을 때 폐에 물이 찼다라는 검사 소견들도 보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 기록이나 부검 결과 그리고 홈캠 영상들을 좀 봤을 때 이게 아기가 이제 질식이 될 만큼 폐에 물이 많이 차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네. 또 여러 검사 결과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서 장기가 여러 개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부검 결과도 이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판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한 게 홈캠 영상인데요. 네. 이제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의 상황들을 좀 검토해 보면 우선 친모의 폭행이 의심되는 소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녹음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익수라면은 바로 심정지 상태가 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는 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해서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당연히 말도 못할 테고 그리고 때릴 데가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자문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저도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 이런 아이 4개월 된 아이한테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스스로 걸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어느 기관에 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그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학대 같은 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정상 발육을 하는지 발달하는지를 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기가 병원에 방문할 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성장 상태를 보면서 아이가 혹시 기저질환도 없는데 잘 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영양결핍 같은 방임의 학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20개월 된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기도 있었죠. 네. 이런 것들 그런 아이들도 사실 병원에서 그 성장 상태를 체크를 누군가 해줬다면은 좀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한 외상이 발견되는 경우 신체적 학대를 당연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기들도 보면 이제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이제 긁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작은 상처로는 학대를 의심하지 않지만 네.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기가 출혈이 있거나 어떤 골절이 일어났다라고 이게 아기가 실수해서 생길 수 없는 외상인 경우에는 학대를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건에 좀 분노하시면서 문자를 주고 계신데 5622님께서는 지금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요. 또 2910님 아동학대를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에 정말 슬픕니다 하셨고요. 이금선님은 수사관들도 구급대도 소방관도 트라우마 치료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영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의료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사례를 자주 좀 접합니까?
어린 영아의 아동학대 사건을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주로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사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뇌출혈 같이 커다란 이제 부상을 입고 질병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사고 경위를 물어보다 보면 학대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린 아기한테 뇌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학대 의심하고 이제 대처를 들어가기 시작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큰 거 말고도 부모의 부주의나 이런 걸로 학대로 인해서 뭐 골절이나 화상 같은 걸 입고 오는 아이도 꽤 많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의 매년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은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딱 2년 됐는데 제가 분만을 받았던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해서 잘 치료를 받고 잘 퇴원을 시켰는데 퇴원 후에 며칠 뒤에 이제 아기가 변사체로 발견이 돼서 경찰 조사를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혹시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안 좋은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병원에서 뭐 진료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네,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 의무가 있고요. 다들 이제 신고를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병원과 같이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팀도 있고 의료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고가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런데 개인 의원같이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신고가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2020년도가 이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처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해가 2020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제가 진료 보던 진료실에서 아동학대 의심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가해 의심자와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신고를 받았다. 진료본 의사가 신고를 했다. 이렇게 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가해 의심자한테 협박도 당하고 겁박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 의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만약에 제 신분을 노출한 게 아니더라도 그 가해자들은 병원에서 신고했다라고 의심을 굉장히 하기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신고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빨리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초동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신고 의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점입니다. 이게 신고를 했다가 이제 해코지를 당할 위험이 높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신고 의무자분들도 실질적으로 신고가 머뭇거려진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 이런 그 학대 아동들은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웃이나 우리가 좀 주변에서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학대를 받은 거라고 느껴져라고 좀 이렇게 볼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어린아이가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학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동학대를 하는 이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내가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평상시 아기한테 대하는 행동이 좀 과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하고 관찰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초동 수사가 좀 잘 강력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하면 바로 아이와 부모를 격리한 다음에 아이를 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학대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기준이 조금 많이 우리나라는 느슨하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훈육이지 학대가 아니지. 그리고 뭐 아이 키우는 건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나라가 무슨 상관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문제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문제는 뭐 경찰분들이나 이런 수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 의심을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냥 종결을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사건처럼 어린아이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좀 불충분해 보이는 사인이 있더라도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려면 제대로 된 초동 수사와 우리나라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모가 뭐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런 일에 이렇게 육아로 생기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학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고 우울감 안 느끼는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다 느끼는 그쵸? 건데 그 상황에서 학대를 한 건 학대한 사람이 문제지 이게 육아로 생기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이게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어떤 이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후 산모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본인이 되게 아이 키우면서 힘든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잘못해도 되나? 집 밖에 나가고 싶다. 아이 두고 혼자 어디 가고 싶다라고 충동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검색창에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 이런 데 가시면은 출산 후 힘든 점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제도를 이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방문하셔서 상담과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하지 못하는 또 자기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가장 취약한 연령대라고 하셨는데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는 충분합니까? 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년 미만의 아이가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돌만 지나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시스템이 많이 되는데요. 1년 미만의 아이들은 집에서만 주로 지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아이를 관찰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인데 이거를 사실 강제화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이가 병원에 뭐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는데 왜 안 맞냐라고 누군가 연락하지도 않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왜 안 받으러 오세요라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근데 보통 학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방임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놓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걸 좀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9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좀 더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은 결국은 돈 문제로 갑니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 아이를 부모와 격리해서 아이를 보호하려면 그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신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학대가 의심될 때 일찍이 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928님 어떻게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일어나요 하셨고 또 5395님 동물도 자기 새끼를 극진히 보호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이번 주말 어디로 떠나볼까요? 주말 사용 설명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그제와는 다르게 좀 찬바람이 좀 가시고 네. 완연한 봄인 것 같더라고요. 오면서도 여의도가 아주 푸릇푸릇한 느낌 납니다. 네, 팔을 걷어붙이고 오셨습니다. 자, 봄 하면은 이제 매화가 가장 먼저 예. 떠오르는데 매화가 만발한 곳으로 오늘 떠난다고요? 매화가 지금 딱 이 시기에 가장 만발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전남 광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양이죠. 예. 예, 오늘 그래서 전남 광양에 대한 소식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오래 전입니다만은 이제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을 그 광양 매화 마을에 가서 홍상리 선생님 댁 그 정원에서 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서 네. 매화가 제대로 핀 걸 못 보고 조금 추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지금 광양은 매화 폈습니까? 지금 제가 광양시에 전화를 안 그래도 했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폈습니까?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폭설이랑 좀 이상기후 때문에 한 축제 기간 동안 한 50%밖에 안 폈는데 지금 이 시기에 70 정도 폈대요. 70%. 그래서 내일부터 축제 기간이거든요. 내일부터 매화 축제예요. 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100% 만개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매화 축제 할 때는 광양에 엄청나게 사람들 몰리던데 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몰리시던데. 그래서 차를 안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빼놓고 그 셔틀버스 같은 거 타시면 더 좋은데 오늘 아까 자세한 정보들을 뭐 차근차근 전해드리죠.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홍상리 선생님 말씀 주셔서 네네. 거기가 사실 그 매화 마을의 본거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름은 좀 특이한데 이분이 한평생 그 매화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매화밭을 가꾸고 그래서 매화 마을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거처하시고 계신 그 집에 장독대가 한 2,000개가 있거든요. 매실 담그는. 맞습니다. 예. 직접 보셨겠는데. 네, 장관이죠. 뭐. 네, 그것만 봐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그 주변을 매화꽃이 하얀색, 빨간색 매화꽃이 쫙 피면 진짜 그림 저리가라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소에 가서 채 피지 못한 매화만 보고 그 매화 확 흐드러지게 핀 거는 저도 화면으로만 봤다니까요. 광양까지 가가지고. 근데 지금 한번 내일부터니까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 한 열흘 정도가 매화의 전성기니까요.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가 또 이렇게 앞에 흐르는 섬진강이죠. 섬진강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잖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영화를 이곳에서 좀 많이 찍었는데 그래요? 예, 대표적인 영화가 임권택 감독에게 깐 그 감독상을 안긴 취화선이 여기서 찍었어요. 네, 이 취화선이 이곳에서 찍었는데요. 이 매화농원 가운데에 초가집 세트가 있거든요. 네. 이 초가집 세트를 위시로 해서 이 매화 마을 전체를 이렇게 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꽃동산도 있고 그리고 또 팔각정이 가운데 솟아 있는데 그 주변을 또 아름답게 담아가지고 또 지금 가셔도 그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니까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광양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포털 MSN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선정한 아시아의 아름다운 봄 풍경 23곳에 또 이름을 올렸고 또 여행 플랫폼 중에 아고다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꽃으로 가득한 봄 여행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이렇게 전경을 보려면은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광양에도 좀 이렇게 매화를 높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매화마을 뒤쪽이 산인데요. 이름이 쫓비산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쫓비산.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전라도 사투리에 뾰족하다를 쫓빗하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산봉우리가 뾰족한 모양 때문에 쫓비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이 쫓비산의 높이가 한 537m 정도 됩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걷다 보면 이 매화마을이랑 또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이 전망대에 딱 올라서면 이 섬진강 너머의 경남 하동 그리고 지리산자까지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날 바로 내일부터 축제 시작하는데 그날 가시면 더욱 장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침 65님께서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3일부터 매화축제 시작한다고 정보 주시면서 차량은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무료 셔틀버스로 축제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셔서 이분 축제 관계자신가? 그래. 지금은 차로 이동하셔서 매화꽃 구경하실 수 있다고 다음 주 중반쯤
만개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신 것 같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까지. 네. 그러니까 이 매화 축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올해로 25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축제 슬로건이 정해졌어요. 빛으로 수놓은 매화, 매화로 물든 봄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 전통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뭐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고요. 매화 문학관에서 민화 작가 엄재권 화백의 특별전도 열립니다. 또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은 뭐 무료로 합니까? 여기가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축제 입장료가 성인 6,000원 그리고 청소년 5,000원 이 현장에서 받거든요. 근데 대신 내는 대신에 그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축제장 부스에서도 뭔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뭐 매실로 만든 뭘 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뭐 국밥을 한 그릇 드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또 광양시의 다안면 참여 점포들도 있고 또 중마시장이라고 시장도 있고 여기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결국엔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매화만 보는 것 말고 또 어떤 거 즐길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축제장 안에 매화 인생 사진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전문 사진 작가가 매화꽃을 배경으로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데 정말 인생 사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여기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또 매화꽃 활터라고 있는데 활쏘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관광객들이 가장 재밌었다 하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또 광양시 캐릭터가 매돌이에요. 이 매돌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 또 매화마을에서 엽서를 쓰면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봄날 러브레터도 있으니까 낭만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광양 갔을 때 혹산 선생님이 강에서 채취한 굴도 엄청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먹고 온 것 같은데 네. 뭐 먹으면 좋습니까? 일단은 이 축제장 안에서는 불고기 담아 광양 도시락이 대표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광양이니까 또 불고기. 예. 네, 또 김국 한상 차림, 광양 불고기 김밥, 광양 매실 한우 버거, 또 뭐 매실빵, 광양 소금빵 여러 가지 디저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실이 또 빠지지 않는군요. 근데 김국이 좀 눈에 띕니다. 광양이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곳이라고 해요. 섬진강이 망독포구를 지나서 바다로 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김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 시식지도 유적지가 있는데 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주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여기가 주차는 바깥쪽에 아까 말씀 주셨던 바깥쪽에 좀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시면 되는데요. 완공 묘금이 5,000원이에요. 대신에 마이 광양 앱이라는 걸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 편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동역에서 섬진교를 건너서 이 신원 둔치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에 거기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양에 관한 이야기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버스커의 꽃송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피었네.